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북한의 핵 위기의 그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효과적인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고민을 하는 건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성에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느냐 하면 어, 이 북한 핵 문제를 그냥 특수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여러 다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국가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 그 핵을 포기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떤 국가들은 왜 계속 핵을 계속해서 그 보유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북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의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북한을 특수한 행위자로 인식을 하는 그런 어,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북한 예외주의적인 경향이라고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과 비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하는 것이죠. 물론 북한은 특수한 행위자이고 또 독특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북한만을 연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조금 더 비교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그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문제를 이 세계 정치나 이 핵 확산의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는 노력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핵 확산이 그 북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이런 국가들에게도 됐고요. 또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조금 이후에 그것을 이제 포기했던 그런 국가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조건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어떤 상황 변화를 따라가는 데 급급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상황들을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그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조금 더 근본적인 이론적인 분석들을 찾고 근본적으로 이 행동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다 비교정책 수업을 하지만 그 다양한 어떤 국가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경험을 했던 그 국가들의 그런 상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historical analogy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황들이 현재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유사성의 모습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의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리비아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남한공 상황, 뭐 이란 상황 이런 것들이 북한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국가가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자 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그 행동 방식 그리고 정책 결정 방식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국가들이 왜 그동안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는지 비교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그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비핵화 모델과 핵 보유 모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비핵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했던 국가들입니다. 보통 유명한 사례로 세 가지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모델, 남아공 모델,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물론 이 모델과는 그 다른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어, 북한 자체의 어떤 독특한 북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면 이 기존의 다른 국가들, 즉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제약 요건 속에서도 핵을 계속해서 보유했던 국가들의 모습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사실상 그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핵을 계속 보유한 그런 국가들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비핵화 모델을 핵 보유 모델보다는 비핵화 모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사례, 남아공,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리비아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데 이제 각각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사실상 핵을 스스로 개발하고서 자발적으로 폐기를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힘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포기도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압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남아공은 1960년대 중반에 핵 프로그램 시설을 구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핵폭발 장치를 완성을 했고요. 89년도에 6개의 핵무기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91년도 7월이 돼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93년 3월에 드클레르크 대통령이 핵 보유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또한 자발적인 자발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공의 핵 포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그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남아공은 이제 그 아프리카 맨 남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70년대에 이웃 국가인 앙골라의 소련과 쿠바가 개입을 해서 남아공의 안보를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냉전 시기였죠. 근데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기 시작을 하죠. 냉전의 위기가 조금 더 완화됨으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외 안보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88년이 되면 쿠바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보 환경의 관점에서 보아서도 대외적인 측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핵을 포기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 이 국제사회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아공이라고 하면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과거에 백인 정권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시도를 하고 핵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비핵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는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하게 되죠. 1977년도에 핵실험 징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남아공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시작됐고요. 근데 1986년이 되면 미국은 남아공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가입하도록 압박을 하게 되고 이후에 핵 협력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협력이 굉장히 절대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핵 협력을 남아공과 중단을 하게 되자 이제 남아공에 상당한 압박이 됐던 것이겠죠. 이런 것이 또 기존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제재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남아공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외채의 문제도 겪게 돼서 외채 상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남아공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핵무기가 대외 안보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굉장히 확산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더 클레르크 정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클레르크 정부의 관점에서 보기에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보상의 변화 플러스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국내적으로 그 드크레르크 정부 이후에 이제는 그 흑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한 국내 정치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도 변화를 극복을 하고 조금 더 개혁적인 정치 경제적으로도 개혁을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조금 더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91년 12월에 이제 냉전이 해체되는 상황이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세계 3위의 보유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지금은 독립국이지만 과거에 냉전 시대에 소련 연방의 하나의 그 소속된 공화국이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 연방을 주도하고 있던 러시아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련 연방의 3개국의 세계 국가에 핵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련 연방 러시아가 개발한 것들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탄두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제3위의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이 스스로 개발한 핵이 아니니까 핵을 포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리비아 그 남아공 상황처럼 비슷한 그 독립을 한 국가니까 대외 안보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독립한 국가니까 국내적인 어떤 정권을 만드는 거, 세워가는 거, 그 민주화를 해나가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제 미국이 나서서 CT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핵탄두를 러시아로 모두 다 이전을 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또 뭐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이나 다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련 연방 시대에 이 국가들이 뭐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배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 자국에 배치되어 있었던 핵무기가 다 이제 러시아로 이전되고 이 국가들의 핵무기를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NPT와 IAEA에도 가입을 하고 비핵화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크림반도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과거부터 독립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근데 갑작스러운 독립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다 잘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발전이나 국민 통합이 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국에서 중요한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내적인 어떤 그 안보 환경이 필요했고 또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것도 필요했고 서방과의 대외 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했겠죠. 서방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또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는 보면 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북한이랑 좀 다르겠죠. 핵무기를 유지하고 통제하려면 그런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러시아를 이웃국이 인접해 있는 국가인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술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던 러시아 과거 소련 연방의 핵무기는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 핵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목적이 이제 다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고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와 서방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안보 환경과 더불어서 이 핵포기가 쉬웠는데 근데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만약에 국내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잘 관리가 된다면 핵무기를 통해서 그 대외적인 안보도 증가시키고 또 이 핵무기를 통해서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핵무기가 잘 통제될 것인가? 만약에 잘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뭐 그 다른 이웃 국가로 이것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혹은 테러 그룹들이 이 우크라이나 핵을 노리고 어떤 테러 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다 우크라이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듭니다. 당시에 이제 연간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든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로 독립한 신생 독립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조차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CTR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두 상원의원인 넌 루거의 그 상원의원에 의해서 주도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넌 루거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협력적 그 위협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CTR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탄두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탄두를 이제 처리하는 데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러시아로 이전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이런 국제사회의 보상이 우크라이나가 핵포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단순히 이제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민주주의를 이행을 하고 또한 경제 발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상당히 그 경제적인 도움, 정치적인 도움을 이제 미국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례는 리비아 사례입니다. 리비아는 1969년도에 이제 카다피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친미 정권의 축출이 되죠. 그 이후에 카다피가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다피 역시 뭐 대외적인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친미 정권을 축출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안보, 대내적인 어떤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에 기존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에게 핵무기 구입을 요청했는데 이제 거절당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도저히 이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른 방식의 국가 전략을 시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카다피 정권 하에서 즉 핵무기를 개발을 추진했던 카다피 정권 하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시행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에 핵무기를 포기를 하게 되는 선언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리비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이제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1988년도에 페낭기 폭발 사건 또 그리고 89년도에 그런 폭발 사건 관련되어서 그 여러 차례 그 리비아가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무기 금수라든가 아니면 외교 단절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리비아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까지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리비아가 이제 핵 포기를 하게 된 이제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리비아는 무엇보다도 그 산유국이죠. 그 석유를 생산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니까 리비아가 석유를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정권의 안보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제재가 그 리비아의 핵포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리비아는 핵무기를 처음에 구매를 하려고 그러다가 잘 되지 않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잘 어려웠습니다. 이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떤 낮은 수준의 그 과학기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내외 안보 환경이 그 변화되는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대내외적인 안보를 그 개선하려고 하는, 그렇죠, 안보를 그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오히려 핵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또 특히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인식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안보 딜레마를 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개발하는 것이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그 대내외적인 안보 환경의 위협인식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노력들이 그 안보를 증진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안보를 그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결국 안보 딜레마를 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리비아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기 보기에도 핵보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안보 자체를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부시 행정부였죠. 리비아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 2001년도에 그 테러 이후에 그 보면 이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2003년도 이라크를 침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특히 그 핵무기를 보유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로서 고립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던 것이죠. 국내적으로도 보면 카다피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강경파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해서 하고 혹은 그런 핵무기들이 이런 그 강경한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이것이 테러에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국내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국내적인 안보 위기, 정권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리비아도 국제사회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리비아는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되게 되면 리비아의 석유 산업이 다시 발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되고, 그것은 카다피 정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외교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의 고립도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부흥을 할 수도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부흥에 기반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 그러한 어떤 그 보상의 제안을 많이 했죠. 리비아 경제 제재를 완화를 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관계 정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국제사회 제재가 이제 중단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그들을 제안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리비아가 기대를 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핵포기하는데 중요한 영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이란인데요. 이란 역시 그 핵무기를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란도 북한처럼 미국과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의혹이 부상이 됐죠. 2002년 8월에 그런 핵 개발 의혹이 부상이 되었고, 또 이란의 반정부 단체들이 이란의 핵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란은 처음에 이제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2005년도에 되면 이제 대통령으로 강경파가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강경파가 당선이 되죠. 이후에 핵 개발을 강화를 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충돌 구조를 더씩 또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결의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핵 위기의 2차 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6년은 북한이 처음으로 그 핵실험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따라서 그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이란이 북한을 따라가면서, 북한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던 시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란은 2015년 7월에 그 JCPOA라고 하는 그 핵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국제사회의 그 여러 강대국들과 P5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안보리 상임이사국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유럽연합의 독일과 이런 협상을 타결을 해서
그 핵 프로그램을 동결을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거를 폐기를 하는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이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나중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 핵 합의에 트럼프가 그런 걸 이제 다시 뒤바꾸죠. 이제 핵 합의를 폐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조차도 이후에 이제 핵 합의를 폐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런 이란의 핵 문제가 다시 어떻게 될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북한 문제하고 북한의 핵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북한을 약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뭐 이런 이란의 사례들도 굉장히 북한 사례에 주는 함의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란이 핵 정책을 바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정권의 변화입니다. 아까 논의했듯이 2005년 6월에 강경파인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핵 문제가 더 악화가 됐다고 했죠. 근데 2013년도 8월에는 그 중도 성향의 개혁파 이거 실용주의적인 하산 루하니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이란의 그런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리비아 사례에서 리비아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석유 산업을 부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정을 꾀하려고 했었던 것이 리비아의 핵 정책을 바꾼, 그래서 변화시킨 요인이었다면 이건 이란에도 마찬가지. 이란도 상당량의 그런 그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산유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란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내부 정권이 변화되면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북한과는 달리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농축 우라늄 보유만 성공을 해서 그래서 무기급 우라늄을 보유하는 데는 아직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또 한계가 있었다.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실험하지도 못했고 또 핵무기 보유 이전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그 협상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핵 정책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란의 경우에는 이 지역적인 그 어떤 정치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즉 지정학적인 특수성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정파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란이 이런 그 정도의 핵심적인 국가로 서방이 그과의 갈등이 심하고 또 위협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국내적으로 그 개혁적인 어떤 중도파 그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하기도 했고 미국 역시 당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사우디 이스라엘 위주의 어떤 중동 정책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었죠. 다른 한편 아까 논의한 대로 이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산유국으로서 석유만 팔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는데 국제 제재를 때문에 그런 석유를 팔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외에 상당히 제재를 통해서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동결이 풀리면 해외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들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대체로 한 5가지 정도의 변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가 핵포기를 한 것, 그리고 이란이 뭐 핵포기를 완전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합의를 하게 된 과정을 북한과 비교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도 그런 비슷한 이 5가지의 변수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일관적인 패턴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외 안보 환경 변화나 국제사회 제재, 국제사회 보상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혹은 국내 정권의 성격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핵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취약성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변수들을 이 국가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 일종의 어떤 패턴이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북한의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정도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그 핵을 포기하는 어떤 경로에 들어서기에는 취약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사회 제재 역시 북한이 받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국제사회 제재도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이 이 북한의 핵무기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국제사회 제재를 하지만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협력을 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고 미국이나 뭐 이런 국제사회에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죠. 이것을 봤을 때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 리비아 그리고 이란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핵포기 경로의 여러 변수들이 북한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완성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일정한 패턴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사례들 속에서 북한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이 5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그 대외 안보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그 변화가 없더라도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이 핵을 포기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제사회 제재도 중요한 요소인데 포기 시에 이런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기대가 있을 거고 북한도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보상 기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특히 뭐 리비아나 뭐 이란이나 뭐 남아공도 마찬가지고요. 제재가 해제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자, 국내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비아 사례에서 보면 정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정치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사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새로 독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비아에서는 이제 카다피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카다피 정권이 국가 전략의 변화를 꾀했다 것이죠. 그 이란의 경우에도 선거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그 실용주의적인 중도파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 취약성도 핵무기 포기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특히 남아공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사실은 그리고 리비아는 기술적 취약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스스로 개발하지 못해서 포기를 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경우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변수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북한이 그 변화할 수 있는 뭐 안보 환경이나 제재나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비핵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